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제1교시이고요. 국어는 항상 1교시라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중저공정고시 제2회 2023학년도 문제 풀고 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죠. 자, 다음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요. 내일 동아리 첫 모임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긴장해서 제대로 못할까봐 불안해.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안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 떨릴 때는 심호흡을 해봐. 해결책 제시해주고 있네요. 말할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해보는 건 어때? 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해봐 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동아리 가입해서 자기소개하는데 가입하는 방법을 또 묻고 있네요. 이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완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장래 희망인 나는 진로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병원의 간호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면담했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네요.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간호사님의 나이, 사는 곳 등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미리 정했습니다. 간호사님 실전 일정 사전에 협의했지요. 면담 장소 했는데 안타깝게도 면담 준비, 즉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물어보고 어떤 얘기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내용인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할 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규정을 참고할 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 자, 그럼 나머지 3개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꽃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꽃으로 디귿으로 발음이 되지요. 그래서 구항을 맞춰 내고 있고요. 그 다음 보면 박은요. 박으로 발음이 됩니다. 팥 티귿 발음하기가 어렵죠. 대표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지요. 그래서 팥도 역시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입만 그대로 발음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 문제 3번은 조금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품사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까지는 명사인데요. 대신 나타낸다. 아하, 대신이 붙었으니까 대명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이는 바로 대명사. 자, 대명사 찾아볼까요? 너 대명사 맞지요? 나무 명사지요. 이름이네요. 예쁘다. 형용사. 어머나 감탄사입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 묻고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어떠한 성분의 위치를 하고 있느냐. 아기가 웃는데요. 어떻게 웃고 있어요?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웃는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방긋방긋. 이는 바로 용언을 꾸며주니 이는 부사어입니다. 얼음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고 있으니 이는 보어이고요. 자, 달린다라는 동사, 즉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을 샀습니다. 새로운 신발, 신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체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즉 문장 성분이니까 관형어가 되겠네요. 반짝거린다 라는 별이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라고 하고 있고 별이 즉 여기에서 문장 성분은 주어이네요. 그래서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어,
체언 이런 것들 잘 찾아주시고요. 문장 성분 반짝거리는 대상이 별이 반짝거린다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보어가 되겠고요. 주성분이네요.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친구들인데 그 대상이 다르죠. 관형사는요. 누굴 꾸며주나요? 바로 체언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 그렇죠. 용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하고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품사는 품사고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물어볼 때 왜 얘는 여기서는 명사인데 저기서는 체언이에요? 그거는 품사였을 때는 이거고요. 이거였을 때는 문장 성분이 있을 때는 체언입니다. 이것이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왜 소고기라는 거 부위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부위의 조리 방법이 다 달라지고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울타리 안에 놓느냐, 즉 품사의 테두리에 놓느냐, 문장 성분의 테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한국어지만 똑같은 국어이지만 그 범주가 달라진다. 그걸로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미선이가 연습에 안 와서 이 부분 틀렸죠. 우선 안 와서 전화해 보니 다리를 다쳤대라고 했는데 뭐뭐대와 뭐뭐대가 나와 있는데요. 다쳤대 어이대는요. 직접 보고 경험한 거고 대는 누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해 보니 다리를 다쳤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로 바꿔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치료가 잘 되어서 라고 해야 되니까 잘 돼서 나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 4번만 맞았네요. 정답 4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7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 또는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우리는 고유어 또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구름, 육지, 체온계, 바이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만 순우리말이고요. 육지는 한자어, 체온계도 한자어입니다. 바이올린은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외래어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예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세종대왕은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한 거, 기본자가 있고요. 획을 더한 거를 가획이라고 하죠. 가획자라고 하고 가획을 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획의 원리로 창제된 글자에는요, 뭐가 있느냐? 바로 키읔이 있습니다. 니은이나 이은은요. 발음기관 본떠서 만든 기본자이고요. 쌍시옷은 병서의 방법 같이 쓴 거 한 번 더 쓴 걸 말하죠. 그래서 가획에 대한 거 옆에 같이 놓아 쓴 게 아니라 획을 더했다. 이거에 획을 더했으니까 바로 가획의 방법이죠.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서 기억에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의 정의, 구조,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머리카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뉘는 거 역시 특성. 두피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머리카락의 기능이 되겠고요. 모수질, 모피질, 모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 구조나 혹은 구성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한옥의 재료는요,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옥의 재료는 나무, 흙, 돌과 같은 자료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집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한옥은 이라고 고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러한 재료로 얻은 집이고요. 옛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았고 집을 짓는 재료를 지나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듬은 거니까 다듬지가 많죠. 다듬어지지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한 건데요. 사람들은 직접 다듬는 거니까 고치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주거 생활의 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흐름에서 벗어난 거니까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에 살아있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가 아니라 조상들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부터 13번은요.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감자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나는 점순이에게 굴복하고 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큰 소리로 제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 점순이의 마음을 거절해버립니다. 됐어 라고 하면서 탁 치고요. 범순이가 화가 나고 그날부터 우리 닭을 못 살게 굽니다. 그 내용이죠. 짠! 자,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나가 나의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점순이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라는 건 3인칭이죠. 그러나 이 길은 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1인칭이고요.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건 오히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어울리고요.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황 하는 것도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에 나타난 점순이의 심리 상태. 가를 한번 볼까요?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봄감자를 줬는데 됐어 안 먹어 하면서 내 손을 탁 쳐버렸습니다. 어때요? 뭔가 나를 부정당한 느낌. 그렇죠. 기쁨, 고마움, 지루함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한 거죠. 그래서 눈을 노려보더니 결국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까지 풀고 13번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관심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게 되는 계기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이 감자 봄감자 말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고요. 니은 시집 가야지 디귿 바구니 리을 땅과는 관련 없네요. 정답 1번 찾아주세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포도가 열린 것처럼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있습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 색채가 나와 있네요.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면 색채 대비가 나와 있네요. 내가 바라던 손님. 자, 일제강점기에 내가 바라던 손님은 조국의 광복이겠죠.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뻑 적셔도 좋으련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아이야, 우리 식택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어때요?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였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계절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나요? 내고장 7월이라는 계절적인 내용은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진 않고요. 모순된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답 구조, 물어보고 답을 하고 이러한 구조도 역시 나와 있지 않고요. 색채 대비 시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푸른 하늘, 흰색, 청포도, 흰 모시수건, 은쟁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 4번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기다린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은 내 고장의 내고요. 니은은 가슴. 디귿은 내가 바라는 손님. 리을은 두 손입니다. 가장 적절한 건 내가 바라는 손님. 디귿이겠죠. 그게 바로 조국 광복을 의미합니다. 16번이요.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A, 맨 마지막 부분. 아이야. 이 부분이죠. 두려움, 만족스러움,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정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백색의 이미지, 정갈한 이미지도 느낄 수 있네요. 14번부터 16번 2회차에 나와 있는 시에 대한 내용은 264의 청포도 였습니다.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시들이 많이 표현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시들 있죠. 윤동주라던가 김소월이라던가 이런 시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17번부터 19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균, 홍길동전입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적서차별 제도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길동이의 어때요? 이상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이 되자 성의 남문 밖에 불을 지르고요. 어때요? 모든 것을 돈과 곡식, 무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길동은 날이 새일 쯤 부하들과 함께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소굴로 돌아왔습니다. 비범한 능력이네요.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아놓고 의논했는데 어때요? 내가 함경 가명의 돈과 곡식을 훔쳐냈다는 소문이 퍼졌어. 게다가 가명 곳곳에 내 이름을 붙이고 찾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것 같아. 이에 대비책을 준비했어. 너희는 내 재주를 지켜보아라 라고 하면서 허수아비 7을 만들고 주문을 외우고 혼비백을 넣었더니요. 한 곳에 모이더니 한꺼번에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야단스럽게 짓거리더니 흩어졌습니다.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중 어디에 진짜 길동이 있는지는 모를 지경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에 나타난 사회적 모습, 주변국가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건 알 수 없고요. 신불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아니죠. 탐관오리의 횡포로 백성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적 혹은 의적이라 불릴 수 있는 홍길동이 등장하고요. 풍족하여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는 건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이요. 기억에서 리을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 고전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둔갑법과 축지법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2번입니다. 이는 절대 일반적인 사건들은 아니죠. 18번에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요, 대비책입니다. 대비책은 무엇이었나요? 7을 만들어서 훅 뿌린 것이죠. 바로 가짜 길동을 만들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한 내용입니다. 19번 홍길동전까지 풀어봤는데 이 홍길동전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20번부터 22번으로 가보죠. 설탕 중독, 노예가 되어버린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정리는 해야 되겠죠.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기계적 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요. 먼저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과를 먹는 과정 예를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사과로 예를 들어보고 있어요. 베어 물고요. 잘게 부서진 사과 조각들을 혀로 이리저리 섞고요. 그 다음 잘게 부서진 사과 조각을 꿀꺽 삼키고요.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고 장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사과 조각을 다지고요. 이런 일련의 작용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화학적 소화란 우리 몸속 소화효소. 사과는요, 어때요? 운동 과정이라고 했죠. 소화효소로 한다라고 합니다. 소화효소는요, 소화기관에서 분비되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인데 입에서는 침, 위에서는 펩신, 이자에서는 트립신 등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소화효소들이 밖에서 들어온 음식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몸의 각 기관에 골고루 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에서 언니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효소, 이자, 펩신 등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고 자료를 읽어보거나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보거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정답 1번 찾고요. 21번 기억에 들어갈 거 아까 바로 우리 찾아봤죠. 글계적입니다. 이 내용은 글씨만 잘 읽을 수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니은과 유사한 설명 방법. 니은은 화학적 소화란 이라면서 우리 몸속의 소화효소들을 이용해 물질의 성분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의의 설명 방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뭐뭐하지 못하면 먼지와 함께 굳어 모공 안에 쌓이게 된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인과라고 하죠.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나누고 동물은 다시 절지, 연체, 척추 동물로 나뉜다 라고 하면서 기준을 잡아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갯벌이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펼쳐진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남극의 거대한 얼음 대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북극은 거대한 얼음 바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차이점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거 우리 대조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정의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2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입니다.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1989년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도 제시되어 있네요. 당선된 미셸 르와르 시장은요, 선거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 조명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와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의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앞이 없고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조할 곳,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좌명 시설을 설치하고요.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듯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 시각자료 나와 있지 않죠. 속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어때요? 리옹이라는 도시의 사례를 들어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3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글의 마지막이죠. 조명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야 한다,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를 가꿀 때 어때요?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4번에 4번. 마지막 25번입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개인의 다짐이나 목표를 우리는 공약이라고 하지 않죠. 공약이라는 것은 정부나 정당 등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때 항상 공약을 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부상시킨다. 어떤 대상을 더 위치로, 좋은 위치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고요. 산만하다,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절제되어 있다,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회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렇게 해서 1, 2회에 25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만 다행인 것이 그렇게 독서의 길이가 길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설이나 시는 많이 읽어봤는데 새로운 지문이 나와서 그 지문에서 어색한 것이 나오면 어떡하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지? 과학 지문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눈여겨서 잘 봐주시고요. 어쨌거나 대부분 설명하는 글 아니면 주장하는 글일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고전소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어느 부분이 출제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문제씩 2세트를 풀어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문법에서 이 내용이 약간 좀 부족했다라면 이 부분을 한번 개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던 부분, 그리고 소설에서 시점이라던가 가장 기초적인 거,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갈등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는 당연히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문제에 나왔던 시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국어,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